극단적으로 확대되지 않는다면은 한국 증시가 충격이 없다라고는 얘기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데미지는 상대적으로 덜할 거라고 저는 이 코스피 하단이 상당히 견고해질 가능성이 높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모신 분은 IM증권의 이영훈 이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을 좀 크게 흔들었던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충돌 좀 나오면서 핵 언급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중동 긴장감이 좀 고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파장을 좀 얼만큼 예상을 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 시장 너무 좋았는데 이게 우리 시장이 좋은 구간에 좀 조정될 때가 돼서, 그러니까 그 시기가 돼서 이렇게 밀린 건지, 아니면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좀 의미를 많이 부여를 해야 되는 건지 조금 헷갈립니다. 저도 헷갈립니다. 사실은 그 이란 공습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예고가 됐었어요, 사실은. 근데 네. 예고가 됐었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통보 받았다고 또 얘기를 했고, 어쨌든 그 미국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공습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이제 화가 나가지고 미국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걸 거고, 왜냐면 내가 이란 때릴게 하면 때리면 안 돼 이랬어야 되는 거지 사실은. 그죠? 그렇죠. 그래 놓고 나서 일 터지고 나니까 이제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이면은 중동 관련된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시면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지금 중동 내에서 순수 이스라엘인의 수가 줄고 있다, 유대인의 수가 줄고 있다는 얘기, 그 다음에 아랍인이 늘어나고 있는 데다가 또 지금 이란이 어떤 그 핵을 갖게 됐을 경우에 이스라엘의 어떤 영속성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이제 논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갑자기 이제 공습이 가해진 데다가 거기다 또 핵시설을 타격했다는 말이 도는 바람에 네. 이게 조금 더 시장을 좀 충격을 준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맞출 자신은 없는데, 왜냐면 몇 년 전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했을 때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들 뭐 2주 내에 끝난다, 한 달 내에 끝난다, 다 틀렸잖아요. 맞춘 그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사실 내용상으로 보면, 근데 이제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됐었던 이유는 전력으로는 게임이 안 되는데 이제 우크라이나인들이 굉장히 강한 항전 의지를 보인 데다가 군사 지원을 갖다가 이제 서방 측에서 적극적으로 해줬었잖아요. 근데 이번 전쟁을 놓고 얘기하면 사실은 빨리 끝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둘 다 체력이 안 돼요. 둘 다 체력이 안 된다는 건 이스라엘은 단기전에는 응한데 장기전을 할 만한 그 견제적인 체력이 안 되고, 네. 이란 역시 경제적으로 지금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전쟁을 장기적으로 끌고 갈 능력이 안 되거든요. 여기에 또 접경을 맞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중간에 뭐 요르단이 껴 있는데, 요르단은 뭔 잘못이에요? 지네 하늘 위로 그냥 뭐 드론이 날아다니고 뭐 폭탄이 막 날아다니고 하니까,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하니까.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될 것인지는 이제 주말을 지나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양국의 기초 체력으로 놓고 봤을 때는 장기전 하기는 좀 쉽지 않다. 다만 이번에 이란이 핵시설을 때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란의 핵시설을 이스라엘이 때렸다고 했으면 이스라엘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어떤 식의 어떤 반응이 나올 거고, 거기에 따른 반응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미국에서 한다는 소리가, 기껏 한다는 소리가 이스라엘 공격하면은 미국이 같이 막아주겠다, 뭐 그 정도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협상의 도구로 들어와라. 이게 이제 그 국제 정세를 볼 때 이제 우리는 항상 친미 성향이다 보니까 그 시각으로 보는 거지만, 그런 식의 논리면은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다 뺨 따고 한 대 얻어맞았는데 너 참아, 안 참으면 가만 안 두겠어,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논리면은 미국은 9.11 테러 났을 때 이거 되게 좀 비교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런 논리면 자기들도 참았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끝까지 죽이겠다고 나서는 게 아니잖아요. 보복은 보복을 부르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비유가 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이란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상황이 된 거고, 이게 힘의 어떤 문제다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개입을 해서 이게 전쟁을 장기화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담이 많다. 첫 번째, 끼고 싶지 않을 거고, 두 번째는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제일 먼저 막 강조했었던 게 뭐냐면 드릴 베이비 드릴이었어요. 네. 유가 떨어뜨리려고 했던 거. 지금 유가 그냥 단박에 올라갔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트럼프가 주장하는 야 금리 내려 파월로 바꿀 거야 말 못하게 되죠. 지금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에 관세나 뭐나 이런 거 다 난리가 날 수도 있거든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장기화될 성격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런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 다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끝장을 보는 나라들이잖아요. 이스라엘도 그쵸.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그래서 그게 변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화될 성격 같지는 않다. 그게 이제 희망 반 또는 뭐 현실 반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전체적인 큰 추세에서 봤을 때 사실 우리나라만의 어떻게 보면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되게 셌었잖아요. 강했었잖아요. 그런 방향성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고 좀 보고 계세요? 이게 장기화되고 유가 급등하고 또 예를 들어서 뭐 호르무즈 해협 봉쇄되고 또 뭐 그러면 안 되지만 뭐 핵시설 타격이라든지 또는 뭐 어떤 이런 것들까지 극단적으로 확대되지 않는다면은 좀 갇힐 가능성 그러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한국 증시가 충격이 없다라고는 얘기 못 하겠지만은 그래도 데미지는 상대적으로 덜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좀 주말 사이에 그래도 어느 정도 완화되는 그런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나라한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에는 이 우리나라의 밸류업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주주 친화 기조가 이 외국인들이 투자를 좀 우리나라에 대해서 확대를 하는데 좀 효과가 있었다고 보세요? 일단 취임 전부터 사실은 이제 주요 후보 세 사람 모두가 네. 그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을 공약으로 내세웠었고 그 다음에 이제 증권 시장의 가치를 올리는데 이제 공약을 다 내세웠었고요. 특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가장 강력했던 거는 상법 개정을 들고 나왔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맞물려 놓고 본다 그러면은 외국인들은 일단 6월 들어서면서부터 갑자기 외국인들이 적극적인 베팅을 했던 거는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실 작년 12월 4일인가요? 계엄령 선포된 이후에 다시 그게 해제가 되고 그 이후에 거의 수장이 없는 상태로 공백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근데 누가 되든지 간에 어쨌든 지금보다는 어떤 정적인 측면에서는 안정되지 않겠냐는 기대감 여기에 더해가지고 상법 개정이라는 얘기는 금고 속에 숨겨놨던 대한민국 경제의 가치를 끄집어내겠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호응을 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밸류업하고 조금 다른 거는 밸류업은 쫙 설명을 해놓고 근데 알아서 하세요라는 쪽이었지만 이거는 개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알아서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외국인들이 좀 강하게 베팅을 했고 옆 나라 일본을 보니까 일본에서 이 소위 밸류업, 가치업을 이제 진행을 해가지고 뭐 토요타 같은 경우가 PBR 0.5가 1.4까지 올라갔었으니까 뭐 2배 이상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경험을 했었고 이런 것들을 눈으로 봤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좀 수급적인 변화가 수치상으로 확인이 됐나요? 되고 있나요? 뭐 6월 들어와 가지고는 뭐 조 단위로 계속 사다가 조금 줄어들기는 했죠. 2,900 넘어서면서 조금 만만하게 줄어들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지면 들어온다라는 건 여전히 보이는 것 같고 중요한 건 오늘은 이제 뭐 또 전쟁 이슈 때문에 원달러가 또 다시 급등을 하는 원화 약세가 되긴 했지만은 어찌됐든 그 약세가 됐다가 또 다시 강세로 전환이 되게 되면 또 다시 또 외국인들은 사들어오는 그런 패턴이 이제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외국 그 운용사들의 시각이 한번 바뀌면 이게 그 중립에서 매도로 바뀌는 순간 이게 이렇게까지 팔아? 할 정도로 팔아요. 네. 거꾸로 매도에서 중립으로만 바뀌어도 다시 이걸 되갚는.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온 것 보면 이제 오버웨이스로 이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오버웨이스인데 이렇게 사야 돼? 왜냐면 그동안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왜 많이 팔았냐 생각을 해보면 이머징 마켓 가운데서 대한민국처럼 돈 빼기 쉬운 나라가 없거든요. 거래량 활발하죠. 네. 또 어쨌든 글로벌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움직이는 것도 많지. 또 투자자들 매매 활발하니까 그거 다 소화 가능하지. 또 출금하는데 전혀 제약 없지.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문제만 생기면 일단은 우리나라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갑자기 우리나라부터 두들겨 맞잖아요. 그게 그쵸. 뭐냐면 돈 빼는 거거든요, 지금. 제일 먼저 맞고 항상 예, 예. 많이 맞고. 그래서 네. 그런 현상이 이제 이번에 나타날 수 있다. 거꾸로. 외국인들은 뭐 당분간은 계속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말씀 주신 대로 최근에 뭐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나 좀 연속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그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 코스피 전망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요? 그리고 또 가장 선호하는 업종은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 제가 PPT를 이 시간에 원래 안 하는데 네. 준비를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정리한 거를 제가 짧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블룸버그에 난 기사인데요. 이거는 그 글로벌 운용사들이 지금 한국에 대해서 이제 주식 보유 비중 확대를 이제 내세웠는데 그 중에 특히 상법 개정, 그다음에 이제 감사위원 선임 구조 개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라는 게 나오고 이 계기가 됐었던 걸 가만히 보면 일본이 주주 중심의 개혁을 통해서 증시 랠리를 유도했던 것, 이 사례를 보니까 더 이제 확신을 갖고 들어왔던 것 같아요. 일단은요. 네. 그리고 코리아 이 밸류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앞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은 그 전에는 그냥 알아서 하세요였는데 이거는 하게 되는 순간 강제로 해야 되는 의무가 이제 부여가 된다는 거고. 네. 그게 부여가 됐을 때는 금고 속에 꼭꼭 숨겨놨었던 한국 기업 증시의 가치를 끄집어내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여전히 PBR은 글로벌 증시에서 제일 낮은 축에 속하고 있고 지금 이제 PBR 1배 근처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뭐 이런 것들을 놓고 봤었을 때는 뭐 요즘 대통령도 5,000포인트 얘기하고 보니까 또 방송에서도 누구 뭐 5,000포인트 못 가란 법 있냐 이런 얘기하는데 전 그런 숫자는 잘 모르겠고 네. 어쨌든 이전과는 분위기는 달라질 것 같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JP모건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면은 1년 내에 3,200포인트, 그러니까 지금 대비했을 때 한 10% 정도 더 여력이 있다고 보는 것 같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중 확대인데, 야, 비중 확대면은 우리 증권사 리포트 보면 애계잖아요, 사실은 저거. 뭐 강력 그쵸. 매수도 아니고. 근데 다를 수 있다라는 거는 그런 사례를 좀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제일 먼저 빠져나가지만 또 들어올 때는 또 갑자기 왜 이렇게 들어와? 이렇게 되는 이제 상황이 올 수도 있는. 네. 근데 이제 JP모건에서는 이제 반도체, 금융, 방산, 지주, 화학, 소비재, K문화, 섹터 뭐 이런 것들을 선호한다. 화학도 들어가 있네요.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법 개정에 대해서 이제 의미를 부여했고, 근데 이제 다만 상법 개정이 한국 내 지배 구조에 미칠 장기적 영향은 과장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막 흥분해가지고 저게 어떤 기업의 펀더멘털을 완전히 뒤집을 거다라는 기대는 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되면서 마이너스를 좀 제로로 돌리는 그런 뭐 그런 느낌. 정도 역할이죠. 네.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JP모건에서 얘기하는 건 5천? 글쎄 잘 모르겠어. 일단은 좀 정상적인 궤도까지 올라가는 걸 봐야 되지 않겠어? 그 정도 뉘앙스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따 할 거지만은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는 비중 축소해서 중립으로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제가 볼 때 의미 있는 거는 여전히 그래도 밸류에이션이 낮고 그다음에 그 코스피 하단 이 현재 지금 노출되어 있는 우리나라 한국물에 대한 포지셔닝 외국인들의 포지셔닝을 놓고 봤을 때는 이 코스피 하단이 상당히 견고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는 매물을 많이 받아낼 주체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같아요. 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오버베이스로 이제 했고 여기는 3,100포인트로 이제 올렸고요. 25년도 목표 PE를 갖다 9.3배라고 하는데 아마 지금 이게 PER 좀 9.3.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말이 좀 헷갈리는데 네. 지금 트레일링 PER로 보면 지금 이미 11배, 13배 뭐 이렇게까지도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봐야 될 문제인데 저 있는 거 그대로 그냥 가져온 거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불확실성 해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통령이 그 이제 내세웠던 그 성장 지향적인 정책, AI, 방산, 바이오 뭐 이쪽에 대해서 그 재정 투자 이런 얘기들 나왔고, 그 다음에 상법 개정 이슈, 그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이게 6월 20일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MSCI 선진지수 관찰 대상국 지정 여부. 지정이 되게 되면 실제로 이제 확정이 되는 건 내년 6월이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편입이 돼가지고 들어오는 거는 27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이게 지정이 된다고 그러면 사실 그때 한꺼번에 우르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들어오기 시작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외국인 보유 비중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쟁 터지고 뭐하고 하면서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 터지고 하면서 한국물 왜 우리가 얻어맞지 하면서 전쟁 당사국보다도 더 수익률이 안 좋은 나라였잖아요. 두들겨 팼었기 때문에 지금 비중이 엄청나게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거꾸로 이제 채워지는 어떤 그림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원화 강세를 전망하고 있고요. 12개월로 봤을 때 1,310원 정도. 근데 저도 이 정도 1,300원대 초반 정도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고 있고, 여기서는 반도체 업황이 하반기에 반등할 거다. 아마 이게 시티증권에서도 그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반도체 쇼티지 얘기하면서. 네. 그래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투자사들 의견들이 우호적으로 좀 바뀌었고, 그 우호적으로 바뀐 거의 중심은 여전히 그 기업의 펀더멘탈을 드러낼 수 있는 제도의 개선 이쪽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 많이 비었었던 부분들을 갖다 그걸 기회로 해서 채워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사실 뭐 저런 디테일한 내용들을 좀 보면은 기대감을 안 가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3천까지는 못 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좀 기대는 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 핵심 그 포인트는 밸류업이잖아요. 지금 정상적으로 좀 밸류업이 될 것이냐, 이번엔 진짜 되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인 것 같은데, 일단 작년까지는 말씀 주셨다시피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좀 여러 가지 비판 요인들도 있었고,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지금 이번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법 개정이라던가 뭐 주주 권리 강화 정책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은 좀 성공시킬 수 있을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작년에 이제 밸류업 관련된 얘기할 때마다 제가 결국 제일 마지막에 가서 용두사미가 됐었던 게, 밸류업을 갖다가 어떻게 자율에 맡긴다는 얘기를 하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몰라서 그럼 안 했냐. 몰라서 안 했는데 정부가 나서가지고 아리켜줘가지고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그렇고 밸류업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데가 어디냐면 정부 눈치를 보는 데죠. 네. 금융기관. 그죠? 뭐, 아니면 또 통신사. 왜냐면 그 통신사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그 통신사업 관련돼 가지고 이제 허가권이 있으니까 그런 쪽 중심으로 많이 나왔지. 뭐 소위 말해서 그 재벌 대기업이라고 하는 쪽에서 밸류업을 적극적으로 나온 데는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거의 못 봤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 자율이라는 걸 가지고 이걸 시행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은 좀 굉장히 어차피 실패할 가능성을 좀 예고했었던 거 아니냐고. 그에 반해 가지고 이제 이번에 진행하는 거는 상법 개정, 그다음에 세법 개정안 발의 뭐 이런 걸 통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일단은 개정이 돼서 그게 공포가 될 경우에는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못 하겠는데 그럼 한국에서 상장을 시키면 안 될 거고, 또 나 못 하겠는데 하게 되는 순간은 그러면 한국에 법인을 두면 안 되겠죠. 그렇죠. 어쨌든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제성이 부여가 되는 건데, 이번에 원래 목요일 날 아마 이제 처리하겠다고 했었던 걸 갖다가 유보를 시켰잖아요. 그러면 상법 개정안 관련된 것도 이제 다시 얘기를 할 거고 많이 이제 조율을 해가지고 하겠지만은, 일단 나왔던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상법에서 이제 이사의 책임을 강화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 대한 책임 의무만 있었지만 이제 주주에 대한 의무를 갖다 부여한다는 거. 이 얘기는 뒤집어 놓고 말씀을 드리면, 거수기 역할 잘못했다가는 한 방에 혹 갈 수 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를 이사를 선임하는데 밀어준 오너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회사를 봐야 되고, 회사의 이해관계, 주주의 어떤 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감사위원 분리선임제 그 3%룰이라고 하는 거, 이거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가 60%가 되더라도 이제 감사를 선임하거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는 3%밖에
인정을 안 받는 못 네.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최대 주주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가 선임될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대주주의 어떤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 굉장히 막강한 내용들이죠. 네. 또 한 가지가 이제 집중 투표제라는 건데 이게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기존의 대주주가 50%만 갖고 있어도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세 사람이 있는데 대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까칠하고 저 새끼 네. 내 말 안 들을 것 같아. 맨날 반기 들 것 같고 자꾸 난 배당도 하기 싫고 그런데 자꾸 시비 걸고 막 이럴 것 같아. 그러니까 쟤는 안 되겠어. 네. 얘는 빼야지. 딱 마음 먹으면은 대주주가 그동안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이사님한테는 나 표 60표 찬성. 넌 이사해. 쟤는 아니야. 넌 반대. 뭐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집중 투표제로 바뀌게 될 경우에는 자기가 60을 갖고 있으면 그 60을 각각에 대해서 쓰는 게 아니고 전체에 쓰는 합이 60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3명일 경우에 내가 공평하게 주면 20, 20, 20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럼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제가 마음에 안 들어도 저거 떨어뜨리려면은 내가 반대를 얘한테 많이 줘야지 떨어뜨릴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될 경우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둘이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또. 그렇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얘기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대주주 위주의 인사가 아니라 주주의 그 이사를 선임하게 될 때 이제 그 일반 주주들의 의사까지 반영이 되는 이사가 선임이 되게 되면 대주주가 마음대로 나 차 바꾸고 싶은데 또는 예를 들어서 야 돈 좀 어떻게 좀 해봐 그러면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 온다든지 또는 뭐 투자를 하는데 야 나 갑자기 엔터테인먼트 하고 싶은데 회사 뭐 알아봐봐 해가지고 뭐 이것도 못하는 거죠. 이제 말하자면은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을 맡게 될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기업 경영이 되게 투명해지게 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현금 흐름이 투명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전자투표제 의무 도입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거 지금 개정이 된 건 아니니까 나왔던 얘기들 정리하는 겁니다.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도 그런 데 있어요. 정기주총 할 때 보면은 3월 마지막 날 아침 9시 시작인데 듣도 보도 못한 강원도 오지 산골에서 추총한다고 오지 말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갈 방법이 없어요. 그 네. 근처에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근처에 여관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러면은 그건 자기들끼리 그냥 모여가지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뚝딱 하면서 그 얘기는 오너 마음대로 가는 건데 전자투표제 의무 도입을 해버리게 될 경우는 그걸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되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이제 이거는 상법하고는 무관하지만 대통령이 거래소 방문했을 때 이제 말씀하신 내용인데 배당 성향이 35% 이상 되는 기업에 대해서 한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제 시행을 위한 이제 개정안을 이제 검토하자. 네. 이게 이제 이소영 의원이 아마 이제 발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되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그 배당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전체를 이제 기대했었잖아요 처음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금을 깎아주게 되면 정부가 국정을 운영할 재원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됐는데 지금 35% 이상 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실제로 거기에 해당하는 기업이 많지가 않고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대기업들로 하여금 배당을 많이 유도를 하게 되면 종합과세 또는 금융종합과세에 이제 걸리더라도 배당을 많이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에는 금융종합과세 때문에 내가 배당을 좀 못 하고 싶어도 이제 안 했었던 기업이 있다 그러면 네. 이건 35% 이상만 주면은 분리과세 해준다 그러면 금융종합과세 대상에서 그 금액은 제외가 되니까 15.5% 더하기 뭐 한 10%, 15% 더해서 세금 내고 나머지는 다 챙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절세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자 집중 투표제로 막혀, 전자 투표제로 막혀, 상법 이사 책임 강화로 막혀 뭐 이렇게 오너들이 이제 과거에 했던 어떤 뭐 증여 상속과 관련된 거라든지 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못하게 막아놨는데 이쪽에 출구를 열어준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배당 금액이 늘어나게 되면은 분리과세 대상이 그러니까 금액이 많아지겠지만 배당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의 또 세수는 확보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이렇게 한다는 거는 오히려 이제 배당을 그 배당에 대한 니즈를 키울 가능성이 높다. 현대차 같은 데가 25%거든요. 25%라고 하는데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25%인데 12,000원을 줬거든요. 네. 그럼 10%, 35%가 되려면 10%를 더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금액으로 보면은 5로 나누면은 한 2,500원이니까 한 5,000원 더 주면 되죠. 네. 5,000원 더 주고 거기에 들어가는 거 방법 많아요. 자사주 안 사고 해도 돼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배당 성향이 아니라 저는 이거 주주 환원율 기준으로 바꾸는 게 좋다,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자사주를 그러면 살 니즈가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이쪽으로 배당을 많이 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의 진정한 밸류업은 배당 많이 주는 것도 좋지만 주식수를 줄여가지고 이제 ROE를 높이는 방법을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제 간다 그러면은 이것도 되게 이제 기업의 밸류를 키우는 데는 되게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계속 말이 나오지만 대주주 위주의 물적 분할 방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물적 분할을 할 경우에 매수 청구권이나 어떤 이제 보호 장치. 매수 청구권 나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내 주식 사가, 이것도 있지만 물적 분할하는 회사가 진짜 알짜라고 할 경우에는 내가 그 주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또 별도 부여해주는 네. 그런 방식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되게 의미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자사주 의무 소각 규정. 사놓고 나서 주가 올라가가지고 팔고 자사주로 재테크했다고 자사주로 재테크했다고 자랑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자사주 의무 소각 규정 도입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만큼 또 이제 그 분모가 이제 줄어들게 되니까 그만큼 EPS도 늘어나고 뭐 여러 가지가 많겠죠. 이런 것들을 감안해 놓고 보면은 이거는 사실 시행만 됐다면은 방향성 자체가 명확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돼야 되는 것이고, 이제 지금 어쨌든 하겠다라고 내세웠고, 또 어쨌든 지금 가장 강력한 지금 힘을 갖고 있는 시기잖아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외국인들이 보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역시 저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